이 나라 사람들 정말 무섭습니다. 25년 동안 미국 국방부 전략 고문으로 근무했던 한 남자. 세계 100여 개국의 안보와 전후 복구 과정을 연구했던 그가 가장 충격받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냉전 전략가였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도 받고 걸프전 이후 이라크 재건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사진 한 장에서, 무너진 산비탈에서, 그리고 한없이 조용한 노인의 눈빛에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적 성취를 보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도왔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버드에서 이렇게 강의합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5년간 전략 분야에 종사하며 한반도 문제를 깊이 다뤘죠. 냉전 전략가로서 베를린 장벽 붕괴도 목격했고 걸프전 이후 이라크 재건도 분석했어요. 세계 100여 개국의 안보와 전후 복구 과정을 연구했지만 정작 제가 가장 충격받은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국방부 사무실에서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논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문서 속의 한국이었어요. 딱딱한 통계 자료와 지정학적 분석 속에 진짜 한국은 없었죠. 세계적 반도체 강국, BTS의 고향, 남북분단. 이 정도면 한반도 전문가로 자부할 만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르겠네요. 2024년 봄,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 초청으로 전후 국가 재건 사례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어요. 학술적 호기심으로 방문했지만 1년 동안 제 신념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아니,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오랜 세월 전략 분석가로 살아온 저는 항상 객관성을 중시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직업적 본분이라 여겼죠. 강원도 인제의 산림센터에서 첫 충격을 받았어요. 봄볕이 따스한 어느 날, 영상 상영실에서 한국 전쟁 직후 찍힌 흑백 영상을 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벽한 황무지,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었어요. 달표면 같은 벌거숭이 산들이 끝없이 펼쳐졌죠. 영상은 계속 흘러갔어요. 군복을 입은 장병들이 삽으로 흙을 파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등에 물통을 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모습. 마른 산에 구덩이를 파고 작은 묘목을 심고 물을 붓고. 이 지난한 과정을 수십 년간 반복한 결과 지금의 푸른 한국이 있게 된 거죠. 그건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기념비였습니다. 세계 산림복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글로벌 환경단체들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한국은 해냈어요. 그것도 정부 지시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땀과 눈물로 말이죠. 지금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림이에요. OECD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산림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됐죠.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조림 성공국이 됐고 이제는 인도네시아, 몽골, 탄자니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UNFAO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기적에 가까운 케이스로 분류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세계 최빈국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돈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었던 시절, 어떻게 나무를 심는 일에 그렇게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미래에 대한 믿음 외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산림청 자료실에서 발견한 흑백 사진 한 장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1960년대 초 어느 시골 마을의 식목일 행사.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어깨에 괭이를 메고 산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어요. 맨 앞줄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작은 묘목을 들고 있었죠. 그 아이들은 지금 60대가 되었을 텐데 그들이 심은 나무는 이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런 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로 에티오피아보다 낮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어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강원도에서의 충격을 뒤로한 채 이 변화의 비밀을 찾아 구로 디지털 단지로 향했습니다. 한때 구로공단이라 불리던 이곳은 한국 산업화의 심장부였어요.
지금은 첨단 IT 기업들이 즐비한 세련된 업무 지구지만 불과 40년 전만 해도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지대였죠. 그곳에서 만난 72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19살 때부터 구로공단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요. 젊은 시절 3교대 공장에서 일하며 기계 대신 사람 손으로 부품을 깎았다고 했죠. 하루 16시간씩 일한 날도 많았대요. 더 놀라운 건 당시 그의 월급 일부를 산업역군 육성기금이란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정부에 기부했다는 겁니다. 이미 적은 월급에서 일부를 더 떼어준 것이죠. 김할아버지 손을 보니 굵은 손가락 관절이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밀 부품을 다룬 흔적이었죠. 그 손이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일구어낸 진짜 주역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원조로만 성장했다고 생각했던 제 인식이 완전히 틀렸더군요. 물론 미국의 지원도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한국인들의 희생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이었어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71년, 한국은 이미 전국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조선소를 지어 배 한 척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말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980년대에는 1000억 달러, 지금은 6천억 달러를 넘어섰죠. 서울 도심을 걸으며 드디어 알아차렸어요. 고층 빌딩 숲, 세련된 지하철, 깔끔한 거리. 이건 그저 현대화된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락을 챙겨 뛰던 청년들의 땀이 굳어 만든 살아있는 기념비였어요. 더 놀라운 건 1973년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했던 한국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어요. 50도가 넘는 말 그대로 타는 듯한 사막에서 맨손으로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지었고 그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물도 아껴 마셨다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 쿠웨이트의 고층 빌딩까지 한국 건설 노동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번 외화가 한국 경제를 살렸고 지금의 고속도로, 인천공항, 그리고 서울 하늘에 펼쳐진 마천루들을 가능케 한 거죠. 이들이 세운 것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희생과 헌신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룬 민족적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2002년 6월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에서 TV로 한국, 이탈리아 월드컵 16강전을 지켜봤어요. 동료들과 함께 박수치며 응원했죠. 당시 저는 그저 작은 나라가 운 좋게 승리한 이변으로만 생각했어요. 축구에서 가끔 일어나는 행운이라고요.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 그 사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광화문에서 만난 78세 노인과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2년 전 그 순간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날 우리 가족 모두가 울었어요. 아내도, 아들도, 손자도. 왜 그렇게 감격했냐고요? 축구에서 이겨서? 아니었어요. 그날은 우리 모두가 하나였거든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국민 전체가 한마음이 된 날이었어요. 김노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그렇게 하나가 된 적이 없었대요. 민주화 과정도 산업화 시대도 IMF 외환위기도 늘 희생과 분열의 시간이었는데 2002년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젊은이도 노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보수도 진보도 그날만큼은 모두 하나였어요. 그건 축구 경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축제였죠. 그 당시 광화문 일대의 사진들을 보았어요. 붉은색 물결로 뒤덮인 거리,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심지어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 환호하는 장면까지. 저는 9.11 이후 미국을 떠올렸어요. 국기를 걸고 서로를 위로하던 순간들. 하지만 그 열기는 몇 주도 가지 않았죠. 정치적 분열은 곧 다시 시작됐고 애국심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붉은 물결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 가슴속에 살아있었어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젊은 세대들도 그 순간을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부모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겠죠. 하지만 그 감정은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아요. 부러웠습니다. 정말로 부러웠어요. 미국인인 저는
국가 전체가 한마음이 된 순간이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TV로 봤던 그 붉은 물결 속에는 축구 응원이 아니라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민족의 자부심과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일어선 자신감,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집단적 믿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한국을 조사할 때 이 나라가 대단하다 생각했던 이유는 전쟁에서 극복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겪은 대부분 국가들은 무너지거나 영원히 과거에 발목 잡힙니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수십 년이 지나도 전쟁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통계를 마주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약 250만 명. 전체 인구의 10%가 사망한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3천만 명이 죽는 수준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도 일어설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월남 파병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믿기 어려웠어요.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인 1964년 20대 초반 청년들이 국가의 달러를 벌어다 주겠다는 이유로 베트남 정글로 들어갔다니요?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가장 위험한 전선에 투입됐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쟁터에서 벌어온 돈이 우리나라 산업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 현대도 없었을 거예요. 역사학자의 설명을 들으니 베트남 파병으로 얻은 외화가 포항제철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결정적 자금원이 되었다고 해요. 자신들의 피로 나라의 대동맥을 만든 셈이었죠.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30, 40대 가장들은 목숨을 걸고 사막으로 향했어요. 낮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콘크리트 붓고 철근 용접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온도에 떨면서 잠들었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은퇴한 건설 노동자 출신 이정호 씨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의 피부는 사막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바닥은 가죽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소년공들, 14살, 15살 아이들이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고철을 다듬으며 가족을 부양했다니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두 동생을 먹여 살리려면 공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구로공단 인근 식당에서 만난 정병철 씨의 말이었어요. 그는 13살부터 금속 공장에서 일했대요. 손가락이 잘리고 화상을 입고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경제 기적의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한국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8.6%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이었죠. 동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어요. 한국에서 머무르던 중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도 잊을 수 없어요. 접수부터 진료, 검사, 약 처방까지 단 2시간이면 가능했죠. 첨단 의료 장비, 깔끔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진료실 안에 있던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한국에선 흔한 절차입니다. 순간 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선 MRI 한 번 찍으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예약부터 보험 승인까지 몇 주는 기본이죠. 응급실에 가면 최소 4시간은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미국에서 저처럼 빽 있는 사람들조차 긴 대기와 복잡한 절차,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더군요. 그 모든 혜택을 일반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었어요. 의료보험증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1950년대 한국은 전염병 하나 막을 약조차 없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초가집 앞에 두창 격리라는 팻말이 붙어 있고 아이들은 맨발로 마을을 돌아다녔죠. 영아 사망률은 10명 중 1명꼴이었고 평균 수명도 50세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백신을 자체 개발하고 의료기술을 수출하며
외국인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국가가 됐습니다. 핵심은 1977년 시작된 국민건강보험이었어요. 처음엔 반발도 많았고 의사들도 반대했지만 그 당시 30에서 40대였던 지금의 노인들이 조용히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죠. 당시엔 본인이 혜택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아파도 참았어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그러지 않게 하고 싶었죠.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난 윤정숙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1970년대 시작된 건강보험 시범사업 당시 봉제공장 직원이었대요. 월급의 일부가 건강보험료로 공제될 때 많은 동료들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녀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은퇴한 간호사 박영숙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린 부유하진 않았지만 환자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돈보다 생명이 먼저였죠. 장비가 부족해도 인력이 모자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정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검체 채취 후 6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한 검사체계, 드라이브스루 선별진 요소, 철저한 역학조사.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십 년간 쌓아온 공중보건 인프라와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었죠.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한국 의료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속도, 효율성, 만족도, 비용 대비 효과.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해요. 그 비결은 간단했어요. 시작점이 남을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이죠.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을 때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예요. 국민들이 서로를 믿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기꺼이 부담을 나눈 결과죠. 이 나라는 지금의 고도화된 의료 인프라가 국민이 자기 희생으로 만든 공동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경제 발전과 함께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전통입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대표적이죠. 마오쩌둥은 사구라 하여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습관을 타파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수천 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낡은 것으로 취급받았어요. 불교 사찰은 파괴되고 고선은 불태워지고 문화유산은 훼손됐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우연히 종묘제례악 공연을 봤는데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연주자들이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제례를 재현했어요. 관람객 중에는 외국인도 많았지만 한국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설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의식은 60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조선 왕조가 끝나도 일본 식민지가 되어도 전쟁이 나도 우리는 기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네스코 인류 모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음악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미국은 독립 이후 모든 걸 새로 시작한 나라지만 한국은 전쟁과 가난을 겪고도 전통을 지켜냈어요. 5,000년 역사가 주는 뿌리 깊은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품을 보며 고궁에서 제례 유물을 보며 민속촌에서 전통 가옥을 보며 그것이 단순한 유물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임을 느꼈습니다. 젊은 세대도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젊은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모티프로 한 현대 디자인을 선보이고 전통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요리가 인기를 끌고 K-팝 아이돌들도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옷을 입고 무대에 오르더군요. 전쟁도 겪고 산업화도 겪고 지금은 첨단 국가인데 어떻게 전통을 잃지 않을 수 있었나요? 답은 한 어르신의 말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조상을 섬기며 배웠고 자식에게는 꼭 전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우리 것을 잃으면 우리도 사라진다고 생각했죠. 그건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어요. 조상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나의 뿌리를 잊으면 자식도 길을 잃는다는 깊은 인식이었죠. 젊은 큐레이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전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박물관에 가둬두지 않아요. 그것을 일상에서 호흡하고 재해석하고 발전시키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 600년 된 고궁이 당당히 서 있고 첨단 IT 기업 건물 옆에 한옥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그리 어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 박물관에서
저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어요. 사진 속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아이 책가방을 손에 든 어머니가 교문 앞에 서 있었죠. 박물관 해설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어머니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 자식의 배움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집념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난이 교육 포기의 이유가 되는 나라에서 자란 저에게 그 집념이 충격이었거든요. 미국에서도 빈곤층 자녀들의 교육 중단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최빈곤층 아이들조차 학교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한국은 문해율 20%도 안 되던 나라였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이 글을 읽지 못했죠. 전쟁 후엔 연필 하나 구하기도 어려웠고 교과서는 형제자매가 돌려 읽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포기하지 않았죠. 공부 못한 세대가 자식만큼은 꼭 학교 보내겠다며 삶을 걸었다고 합니다. 장작 팔아서 아들 학비됐다.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해서 딸 대학 등록금 마련했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가정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공통 경험이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1960에서 70년대 서울대 신입생 중 상당수는 부모가 무학이었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부모님이 자식을 최고 대학에 보낸 거죠.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에요. 문득 MIT에서 강의하며 만난 한국 학생들 중 한 명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제 유학비를 벌기 위해서요. 야간 근무를 더 하시다가 기계에 손이 끼셨대요.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손이 굳어 있으세요. 이건 전쟁 후의 국가가, 가난한 세대가 자식의 미래에 모든 것을 건 이야기였죠.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1945년 초등학교 취학률이 54%에 불과했는데 1970년에는 100%를 달성했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1970년 9.1%에서 2020년 70%로 급증했죠. 단 50년 만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지금 한국의 교육열을 과하다고 하지만 그 본질은 무너진 세대의 맹세였어요. 내 자식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 결과 지금의 한국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에서 한국 학생들은 매번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노벨상은 아직 많지 않지만 기초과학에서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주요 저널에 발표되는 논문 수는 전 세계 상위권이에요. 또한 창의력과 문화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있죠. MIT 시절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국 출신 김태환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도 학자셨나요? 박사님처럼요.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는 한글을 못 읽으셨어요. 농사 짓느라 학교를 다닐 수 없으셨거든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고요. 두 분 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부모가 무학이면 자식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 힘든데 그는 대구의 산동네에서 태어나 서울대를 거쳐 MIT 박사가 됐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국방기술 분야 최고 과학자로 일하고 있었죠. 김 교수의 부모님은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고 여권조차 없었지만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세계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가 탄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무조건적인 헌신 때문이었어요. 자신은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만큼은 꼭 공부시키겠다는 의지, 한 끼를 굶어도 웃으면서 견디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대학 졸업식에서 만난 노부부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손자의 졸업을 축하하러 온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는 흑투성이 농사꾼의 손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아들은 의사였고 손자는 미국 유학을 앞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단 2세대 만에 이뤄낸 변화였죠. 우리는 하루 3끼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녀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한국의 기적은 정책이나 시스템에서 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희생에서 비롯되었고 그 자식들이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대 간 계약,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그들의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눈에 띄는 훈장도 없었고 영웅 대접도 받지 못했죠. 대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공원에서 만난 참전 용사 배지를 단 노인에게 당신들은 한국을 다시 만든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은 멋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나만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날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허리를 굽혀 나무를 심었고 아무 말 없이 공장에서 밤을 새웠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등불을 들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죠. 한국의 현대사에는 거창한 영웅보다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헌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기념비나 화려한 박물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오늘날 한국의 모든 것 속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영웅 대접을 받았을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그저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쌓아올린 말 그대로 피와 땀으로 이룬 성취는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하버드에서 새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이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수업 첫날 저는 1960년대 삽을 든 소년의 뒷모습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단지 숲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나라를 일으켰고 세대를 키웠고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학생들은 놀라워했어요. 한국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 놓인 진짜 이야기, 그 땀과 눈물로 깔린 길을 만든 사람들은 몰랐다고요. 그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고 책에 실리지도 않았으니까요. K-팝 아이돌이나 삼성 스마트폰만 알았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 이면의 깊은 인간 드라마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전 저는 이 나라를 그저 기적의 나라로만 불렀습니다. 행운이 따랐던 나라, 미국의 원조로 성공한 나라, 우연히 성장한 나라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말합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우연한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지만 후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지난 70년간 한국 경제는 400배 성장했습니다. 1인당 GDP는 67달러에서 3만 달러 이상으로 늘었고 수출은 0에서 6천억 달러로 증가했죠.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기적이 맞아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수치 뒤에 있었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들의 청춘이, 어머니들의 눈물이, 공장에서 밤새운 청년들의 꿈이 바로 그 수치를 만든 것이죠. 한국의 진정한 유산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해낼 수 있다는 집단적 자신감,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는 연대의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이타적 정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건 그들은 동상이나 표창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좀 더 나은 나라, 자식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해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냈어요. 오늘날 세계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민족주의와 고립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치적 분열로 인해 기본적인 정책 합의조차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길은 달랐어요. 나무 심는 할아버지와 물통 나르는 할머니가, 공장의 젊은이와 사무실의 중년이,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위해 희생했어요. 그 결과 한국은 불과 70년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국가적 변화를 이룩했으니까요. 물론 한국 사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취업난, 저출산, 노인 빈곤, 과도한 경쟁. 이런 도전들은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여태껏 보여준 회복력을 생각하면 이 문제들도 언젠가는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적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토록 불리한 조건에서, 그토록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이로움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을 바라볼 때 화려한 표면만 보지 마세요. 그 아래에는 피와 땀으로 쓰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의지와 희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1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며 일본과의 협력으로 성공을 거둬온 남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는 그에게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의 고객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알아보세요. 요즘 대단하답니다.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가 일본을 넘어섰다는 건 과장된 이야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끝없이 이어지는 시장의 변화와 고객들의 요청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결국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그곳은 혁신의 실체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놀라움은 도시, 산업,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 속에서 더 깊은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은 단 하루 만에 내 자존심을 박살내고 내가 알던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15년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일본과 주로 협력하며 첨단 장비를 수입해 유럽 시장에 유통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 일본과의 협력은 꽤 성공적이었어요. 그들의 정교한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더할 나위 없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주요 고객들이 하나같이 한국 브랜드를 언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리처드, 일본도 좋지만 한국 제품도 알아보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기술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제품이 세계적이라는 얘기는 과장된 홍보일 거라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고객들의 피드백과 시장 동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궁금증이 커지더군요. 한국은 과거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였다고 하던데 어떻게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의 요청과 제 호기심이 결합되어 결국 저는 비즈니스 출장차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비행기는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해 11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낯설었지만 신선했어요. 인천공항은 대단했습니다. 거대한 터미널과 초현대적인 시설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모든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였습니다. 짐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보안 검사의 신속함, 공항 내의 디지털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공항에서 큰 충격을 받은 건 셀프 체크인 기계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됐어요. 영국 공항에서라면 직원과 얼굴을 맞대며 시간을 끌었을 텐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기술과 편리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동안도 흥미로웠습니다. 공항철도라고 불리는 고속열차를 탔는데 좌석은 넓고 전반적인 시설들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기차에서 사용하는 무료 와이파이의 속도였습니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을 지나가듯 들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빠를 줄은 몰랐어요. 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스트리밍했는데 한 번도 끊기지 않더군요. 순간 한국도 하는데 영국은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대한 빌딩 숲이 마치 뉴욕 맨해튼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거리 곳곳에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떤 광고는 3D로 보이기도 해서 멈춰서서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되더군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기사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제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서울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호텔방에 도착한 후에도 제 머릿속엔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몰랐을까? 그동안 내가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첫 방문지는 호텔에서 가까운 강남의 한 스타트업 허브였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건물이었는데 외관부터 단순한 사무 공간이라기보다는 첨단 기술의 산실처럼 보였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보안 시스템은 전자 태그와 얼굴 인식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기술은 유럽에서도 흔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트업 허브를 둘러본 후 저는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한참 고민하는 저를 보고 식당 주인이 다가왔어요. 그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친절한 영어로 메뉴를 설명하며 추천 요리를 알려줬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참 인상 깊었어요. 유럽에서는 자주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주인이 추천해준 불고기 정식을 맛본 순간 저는 이 음식이 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저녁을 먹고 다시 거리에 나섰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거리마다 설치된 디지털 광고판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던 순간에는 한 광고에서 거대한 고래가 튀어나오는 3D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감탄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기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사님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도를 좋아합니다. 뭐든 빨라야죠. 기사님의 말에 저는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 속도와 효율성이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경험한 모든 곳에서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경제적 강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미리 알아본 산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여의도에 위치한 대형 컨벤션 센터였어요. 도착하자마자 수백 명의 참가자들과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포럼 주제는 글로벌 경쟁 속의 한국 산업이었는데 다양한 산업 분야의 리더들이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은 발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이었어요. 발표자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팀 리더였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시장 점유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데이터에는 삼성의 기술력이 일본과 미국을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이 이 산업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현장에서 만난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생산량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술 혁신과 품질 관리를 통해 항상 한 발 앞서가려고 하죠.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 다음 발표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적인 선도국이었습니다. 발표자는 LG화학의 임원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40% 이상입니다. 차세대 기술인 고체 배터리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이 수치를 들으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도 전기차 산업은 뜨거운 이슈인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제대로 실감하게 됐습니다. 발표 후 저는 LG화학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기업들과 경쟁하지만 기술력과 신뢰도 면에서 차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은 고객 중심의 접근법이 강점입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라 데이터와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다른 외국인 참가자들과 함께 대화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유연합니다. 스타트업 정신이 대기업에도 살아있어요. 그는 한국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스타트업과의 협업 구조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항상 앞서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다뤘습니다. 발표자는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 담당자였는데 그는 한국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라고 말하며 여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포럼 일정이 끝난 후 저는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의 한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테이블 옆에 앉은 한국인 사업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자신의 회사가 거의 문을 닫을 뻔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정부의 지원 덕분에 재기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은 어려울 때마다 모두가 힘을 합칩니다. 그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죠. 그의 말에 저는 한국 경제의 강점이 단순한 숫자나 기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강점의 근원은 바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정신에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루 동안 들은 모든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중소기업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혁신, 그리고 국민들의 연대감이 한국 경제의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의 제 비즈니스에 이런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소위 소프트 파워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오전 일정을 비워두고 한국의 문화적 경쟁력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가 어떻게 한국 경제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번 방문에서 저는 그것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첫 방문지는 한국의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스타들을 배출한 곳으로 이름만 들어도 팬들이 열광하는 기업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느낀 것은 이곳이 음악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은 기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벽에는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투어 사진과 수상 내역이 가득했고 그 옆에는 다양한 굿즈와 협업 브랜드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투어 가이드는 K-팝 산업이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팝 팬들은 브랜드의 일부가 됩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세상에 퍼뜨려주죠. 그의 말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K-팝은 음악 산업의 범주를 넘어 한국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에는 K 콘텐츠의 또 다른 강자인 드라마와 영화 산업을 조사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 외에도 더 글로리, 킹덤 같은 작품들이 글로벌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는 새로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담아냈다는 점이었죠. 오징어 게임의 생존 본능, 더 글로리의 복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디에서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였죠.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저는 투어에 참석한 젊은 외국인 팬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좋아하게 됐지만 사실 더 놀란 건 한국 제품이에요. 콘텐츠에서 보던 브랜드들이 실제로도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어서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K-브랜드가 어떻게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경험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한국 경제와 브랜드 이미지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서울 거리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과 한류 스타들의 이미지가 이제는 상업적인 요소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한국이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이었고 그 자체로 한국의 강점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저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강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삼성, LG, 그리고 여러 한국 중소기업의 최신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한국이 왜 혁신의 나라로 불리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눈길을 사로잡은 건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 TV였습니다. 판매원은 이 TV가 AI를 활용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한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체험해보니 화면의 색감과 음질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TV를 통해 스마트 홈 기기들을 연결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눈에 띄었어요. 집안의 가전제품과 조명, 심지어 보안 시스템까지 제어할 수 있다니 그야말로 미래를 보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매장은 기술과 일상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저는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이 정도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군요라고 감탄했어요. 판매원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의 목표는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저는 한국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 중심의 기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LG의 전자제품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LG의 최신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작동했어요. 이 제품은 미국과 유럽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으며 한국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근처 카페에서 스타트업 CEO를 만나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AI 기술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강력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스타트업 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오후 일정으로는 서울 외곽에 있는 산업 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였죠. 박람회에서 저는 한 중소기업 부스를 방문했는데 이 회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곳이었어요.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며 성장했어요. 대기업이 기술 자문과 품질 관리를 지원해준 덕분에 지금은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한국 산업 생태계가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이날 느낀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각자의 강점을 살리며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는 화려한 건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과 협력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산업 생태계에서 배운 것을 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적 성과에 연달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기술이나 산업이 아닌 한국 사람들의 생활과 정서를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던 중 강북의 작은 전통시장을 추천받아 가이드와 함께 방문하게 됐습니다. 전통시장은 서울의 화려한 도심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좁은 골목 사이로 늘어선 상점들과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고층 빌딩과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강남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겨운 풍경이었죠. 시장을 둘러보던 중 저는 떡볶이 냄새를 따라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60대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한눈에 봐도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무료로 오뎅 국물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분식집 안에서 먹는 동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몇 년 전부터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동안 문을 닫을 뻔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했죠.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과 지역사회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한국은 서로를 돕는 문화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들으며 한국 사회의 연대 정신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에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또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를 겪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들게 걷고 계셨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 짐을 들어드리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앞서가는구나. 며칠 동안 한국을 경험하며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과 중국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 세 나라는 모두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강국이지만 각자의 방식과 문화가 전혀 달랐죠. 저는 한국의 산업과 문화가 어떻게 일본이나 중국과 차별화되어 있는지 궁금해졌고 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번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첫 일정은 일본과 중국에서 사업 경험이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산업 문화와 일본, 중국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줬어요. 일본은 조직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에 강점이 있지만 변화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중국은 시장이 크고 자본이 많지만 도덕적 신뢰와 품질 면에서 약점이 있죠. 한국은 그 둘 사이에서 기술과 창의력 그리고 신뢰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의 설명은 한국이 왜 다른 두 나라와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일정으로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산업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일본 기업인은 자신들이 얼마나 전통과 품질을 중시하는지를 강조했지만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기업인은 우리는 시장 규모와 자본이 최대 강점입니다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업인은 우리의 경쟁력은 기술뿐 아니라 신뢰와 협력입니다라고 말했어요. 행사가 끝난 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비교해봤습니다. 일본은 전통과 품질에 대한 강점이 있지만 변화 속도가 느려 보였고 중국은 압도적인 시장 크기를 자랑하지만 내실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과 창의성, 그리고 사람 중심의 접근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우면서도 아쉬웠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자연과 전통 문화를 경험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들 사이로 돌담길이 이어져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도심의 복잡함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지 공예를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종이 제작 과정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한 작은 북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책들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카페 주인은 제가 영어 책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직접 한국 문화를 소개한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이 왜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한국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책을 읽으며 느낀 것은 한국은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 혁신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국민들의 끈기,
공동체 정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만들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짐을 싸며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되짚어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는 단순히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기술과 산업,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과 연대가 어우러져 있는 나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번에 계약한 한국 기업들과의 새로운 협력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가 방문했던 한 나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관점과 희망을 가르쳐준 특별한 곳으로 기억될 겁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을 날을 고대하며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